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군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중에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잠시 목이 메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재판부. 어제 재판부 판결 속에는 오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물랑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예, 어제 재판부는 판단의 전제를 이 사안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징역 23년형 예상 못하셨죠? 예상은 다 못했죠. 예. 아마 법조인들도 10년 이상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23년은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그래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쭉 다 읽은 다음에 결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해줘서 일단 너무 고마웠고요. 예. 일단 속이 좀 후련했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어제 그 선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백대현 재판부에서 공수처에 이 관련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규정해 준 것처럼 비록 형량은 성에 차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였지만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기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제 한덕수 그 1심 선고 관련해서는 내란이라는 걸 명확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87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폭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앉아서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그 돈가스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던 것이 예. 결국 그렇게 됐고요. 법정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국민들의 울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절감했던 그런 어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앵커께서도 물어보셨을 때 저는 개인적 어떤 의견은 이야기했지만 사법부의 어떤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근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지만 예. 또 법정 구속되면서 또 구형량 15년보다 훨씬 더 많은 23년이 구형됐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결국 뭐 변호사를 감시 명령한다든지 또 그 공소장을 그 지금 현재 그 한덕수 총리가 내란 방조로 돼 있는 것을 추가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유죄였던 그런 어떤 확정은 생각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2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 앞으로도 쟁점이 될 사항은 내란을 정의를 했는데 과연 이 재판부가 내란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에 특히 지금 국헌 어떤 문란 목적 같은 폭동의 어떤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
폭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군과 그리고 경찰 관계자를 그 재판에 불러서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즉 이진관 이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군 경찰 핵심 관계자를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헌문란에 있던 목적으로 특히 폭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항소심에서도 다툴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석준 의원이 평가한 그러니까 미리 뭔가 재판부가 예단을 하고 쭉 진행을 해온 것 같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정강지 의원님 일단 정강지 의원 의견 듣고 주진우 의원 오늘 인터뷰를 듣고 김영남 의원께 의견 여쭐게요. 정강지 의원님.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사법부의 최후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한 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례적으로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물론 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높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내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에서 첫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이게 2월 19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과 완전히 연결돼서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번 판단을 통해서 주기현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주기현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내심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이진관 재판부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마음의 무게가 좀 가벼워진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장 진행이 유죄를 예단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단 재판 과정에서 네. 재판장이 예단을 비치거나 선입견을 비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질책한다든지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구한다든지 재판장 진행이 유죄를 예단하는 것 같다라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재판은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빨리 재판을 네, 진행해서 1심 선고가 났죠. 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어요. 네. 재판장의 진행 자체가 너무 내가 먼저 판단할 거야 라는 의도가 너무 보여져서 이제 그 점이 불편했고. 예, 불편했다. 김영남 의원님, 저희가 공판 과정도 이 방송에서도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한 부분은 예. 이번 판결 선고에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기소됐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에 기소됐을 때 이게 왜 방조인가?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이진관 부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른바 내란범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집합범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범행에 가담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게 방조라는 것은 도와줬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범행을 도와줬다는 의미에서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내란죄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깊은 사람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왜 부하 내동했다고 했을 때 부하 수행자라는 또 별도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 외에 뭐 단순 폭동 가담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조라는 개념이 좀 성립하기 어려워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수괴가 될 수도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 약하면 부하 수행자 뭐 이렇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방조법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것이고 저는 그건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어떤 예단을 미리 드러낸 것이다.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했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아마 그때 국토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가한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추가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국무위원 장관이면 최고위직 공무원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말려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한 발언이냐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게 예. 어떤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뭐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국힘 쪽 주장은 글쎄 뭐 달리 법리적으로 이거를 비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판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을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어려우니 과정에서 뭔가 이상했다라고 흔들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주진우 의원이 먼저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리 결론 내놓은 거 아니냐, 비슷한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진관 재판부의 문제입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만만디로 갔던 거 아닙니까? 여름 휴가 갈 거 다 가고 들어줄 얘기 다 들어주면서 그 재판의 행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모두 울분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게 내란 재판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늦게 하고 심지어는 결심 공판마저도 한 판에 안 되고 두 번째 가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이진관 재판부가 결코 빠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 법적 논리에 근거해서 잘 써내려간 판결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방금 얘기한 주진우 의원이나 일부 변호사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했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한 1월 16일 날 선고에서도 예. 사실은 그때도 그 전에도 왜 내란 재판보다 이걸 먼저 하느냐라고 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딱 잘랐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3년형 법정 구속이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뭐 뒤늦은 억지 주장들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기현 재판부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나오니까 지도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네. 친한계 의원들은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 인사분들은 아직까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에 탈당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분이다,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인식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볼 겁니다. 2월 19일에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딱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재판 진행 그리고 예. 이전에 있었던 재판 상황을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럼 그때 가서야 밀린 숙제하듯이 한 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뭐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도부는 여하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단식도 끝마쳤잖아요. 뭐 이 사안 관련해서 공식적인 뭐 사과 또는 뭐 유감 표명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 비상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사과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바로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집회할 때마다 뭐 절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 이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께서 사과했고 수없이 많이 사과를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으로 예를 들면 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새롭게 또 이제 사과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본 재판도 아닌데 지금 사과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민주당 태도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지기현 판사가 취소할 때는 굉장히 급박을 줬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날 때도 대법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청문회를 한다, 특별법을 한다 하면서 사법부를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그 국가 질서인 사법부가 너무 이렇게 민주당 같은 좌파 진영이 사법부 흔들기가 지금 현재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참 걱정스럽지만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재판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인 논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1심 사형 구형을 했을 때도 당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23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뭐 최종심까지 가보자 이런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이런 내란범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밤에 쿠데타 같은 일을 벌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쌍권 지도부가 일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일을 결국은 뭐 단일화 안 돼서 실패로 돌아가고 무의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는 있었어야죠.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대표가 단식을 8일 동안 하고 했어도 그게 소구력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정가사범에 사법적으로 13개 이상의 재판이 걸려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이것을 두고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많은 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진관 판사를 굉장히 아마 공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의 정치적 기소 때문에 그 고생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 내란범들과 이 상황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두 분께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심 정말 뭐 사과가 내키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정강지원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길을 잃은 지점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잘못됐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했었던 계엄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길을 잃은 겁니다. 그럼 그 이전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 이전의 단계는 무엇이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몇 차례 우리 국민의힘이 했었던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탄핵 재판이라든가 이번에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단연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졌다. 이 부분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2021년에 우리 당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과 아주 그렇게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고 예.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까지 같이 늪속으로 빠져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5개월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늪으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나중에 그 생존 방법을 찾을 건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김영남 의원님. 제 예상으로는 이제 6월 3일이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급해지면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대선이 다가오니까 당시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했죠.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 그다음에 이루어진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윤 어게인을 확실히 입장을 고수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때는 급해서 사과했다가 급한 거 끝나고 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 지방선거에도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 갖고는 전국적인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려면 뼈 아픈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 뭐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선거 내일 모레 치러야 되면 급하면 막 예. 잘못했다고 하고 큰절하고 사과하고 그 선거 끝나면 또 나몰라라하고 태도 확 변하고 그래갖고는 소생의 기미가 안 보이겠죠. 예. 사과와 절연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짧게요. 예. 탄핵 박근혜 정부 때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또 20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선택해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직 뭐 시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죠. 이 사안으로 한 3, 40분 더 토론하고 싶은데 다시 어제 선고로 제가 좀 끌고 오겠습니다.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거, 제가 JTBC 임직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당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가능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달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는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국무회의 그날 한덕수 전 총리가 독려했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또는 유죄는 당연하고 중형 가능성도 가늠해봐도 됩니까? 물론 이제 이상민 피고인은 저 이진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니면 이른바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흥의 기준은 지금 제시가 된 것이거든요. 내란과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어제 한덕수 피고인이 23년형을 받은 것이고 이상민 피고인도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워낙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뭐 경미한 형을 선고한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오늘 JTBC가 오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 내용을 취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송으로 보신 거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이 활자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12.3 그날 밤에 헌법과 또 정부 조직법 이런 키워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도 전화를 했다. 이게 판결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단전단수 실행 준비라고 재판부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자원공사 사장 전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전화는 새롭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 문건 받은 바도 없고 지시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테이블에 그 페이퍼가 놓여져 있었는데 힐끗 봤더니 단전단수 이게 적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력이 독수리냐 이런 조롱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CCTV를 통해서 매우 그 계엄 관련한 문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논의하는 장면들 저희가 다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법률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헌법, 정부조직법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단전단수를 준비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한무치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헌법에서 계엄령 선포하면 단전 그 언론사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그런 것들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저희는 경찰과 소방에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심지어는 수자원공사까지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놀라게 되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금 단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는 글쎄요, 너무 수자원이 귀중해서 계엄 그날에도 꼭 전화를 해서 챙겨봐야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관련한 행적도 세세하게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요, 그 2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참석자 명단을 직접 적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강희구 전 실장에게는 서명 준비됐냐 이렇게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완결성을 갖추려 한 정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해서 좀 알겠죠. 예. 계엄의 발동 요건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 위헌 위법의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같은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래도 계엄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러니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부기,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도 결여돼서 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무회의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사실 일방적으로 2분 만에 끝나버린 국무회의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작업을 추후에 한 거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예. 이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거치면 부기도 국무위원들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그거를 만들었다가 이거 오히려 나중에 이게 화가 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또 파기하는 절차를 거친 거죠. 예. 외형적인 완결성. 즉 이것도 그러면 그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전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란히 수감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